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그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총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반일 감정은 그 역사적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은 이 친중 감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개화기 시절에 일본에 불과 개항이 약 30년 뒤졌다. 그 30년 뒤진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한국은 개항의 시기가 약 30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은 언제 개항을 했느냐? 1543년에 실질적으로 개항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 열도의 최남단 그 가고시마에 있는 그 남쪽 지역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적 왕지라는 사람하고 포르투갈 사람 그 페르낭 멘데스 핀투라는 사람이 탄 배가 해류를 따라서 표류해 왔습니다. 이때 그 다네가시마 섬의 그 영주인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라는 그 사람이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두 정의 화승총을 구입을 해서 이 총을 일본의 이 도검 제작자들에게 복제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일본 철포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개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543년에 이 포르투갈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아주 비싼 값에 조총을 두 자루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 매년 4월과 10월에 이 포르투갈 무역선이 쿠로시아 해류를 타고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 사람하고 같이 다네가시마에 표류해 왔던 중국 해적 왕지는 일본을 근거로 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수백 척의 배들이 드나들면서 교역을 시작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개항은 1543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무렵에 포르투갈 상선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상선들도 와서 일본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48년에 막부가 스페인과 무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549년 7월 달에 스페인 신부인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이 사람은 예수회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가고시마에 상륙을 해서 가톨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그 일본에 나타난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 남쪽에서 온 야만인이다 그렇게 해서 남만인이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는 남만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남만인들이 일본의 천주교와 화승총 그리고 세계 지도 그리고 둥그렇게 된 지구의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포도주 그리고 아주 빵을 맛있게 구운 카스테라 등 다양한 음료를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별사탕까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에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 일본 지도자인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한 전국의 그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온 서양인들하고 적극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특히 이 소위 말하는 그 유럽의 문명을 좋아해서 포르투갈 복장을 즐겨 입고 포도주를 자주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가사키가 본격적으로 개항을 시작한 것은 1570년 무렵이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가톨릭 영주인 오무라 스미타다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영내에서 나가사키 항을 외국인들에 개항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유럽의 그 예수의 신부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의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일본 규슈 일대에
이 기리시탄이라 부르는 이 천주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일본이 서양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교류를 했었느냐 하는 사실은 1582년 2월 20일 날 규슈 지역의 기독교 영주들이 일본인 13세 되는 소년 4명을 선발을 해서 로마로 파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덴쇼 견구 소년사절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 3명이 신부가 돼서 귀국을 합니다. 이러한 사절단들 이외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이제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581년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8년에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하면서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새로운 바다의 지배자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595년에 네덜란드는 인도 항로에 진출을 해서 인도에서 아주 많이 나는 향료를 사다가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1602년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동양무역 독점권을 이 동인도 회사에다가 부여했습니다. 이 회사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다가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1619년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그 당시에는 바타비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광무역 거점을 건설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하고의 무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네덜란드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무역면에서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1600년에 네덜란드의 무역선 리프더워라는 배가 규슈에 표류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리프더워 선원인 얀 요스턴, 그리고 그 선원이었던 영국 사람 윌리엄 애담스라는 사람을 에도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유럽 사정을 듣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외교 및 무역 분야의 고문으로 이 외국인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1609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리고 1613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일본을 방문을 해서 히라도 섬에다가 상관을 설치를 하고 아주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해외 무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리프더워 선원이었던 영국인 윌리엄 애덤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정착을 해서 도쿠가와의 참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우라 안진이라고 바꿨고, 일본에서 상급 무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타모토 계급까지 올라갔다. 바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서양식의 이 선박 제조 기술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은 이미 1543년 이후로 이 유럽 선박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과 아주 상당한 교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1600년 무렵에 일본에서 은이 대량으로 채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멕시코에 이어서 제2위의 은 생산국 대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풍부한 은을 바탕으로 일본은 국제무역을 개시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아주 최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네덜란드 상인, 그리고 이 류큐 왕국, 지금으로 치면 오키나와죠. 이 오키나와가 그 당시에는 이 독립 왕국이었습니다. 이 류큐 왕국의 국제 무역상, 그리고 무장상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구를 통해서 명나라로부터
비단과 도자기, 서적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히라도 상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구 각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럽에 당하는 일본산 도자기, 칠기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부터 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받아들여서 일본 말로는 난가쿠다라고 하는 서양 학문을 아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양 오랑캐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면서 난학을 전국적으로 장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이 무렵에 개항을 한 셈이 되니까 우리의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한 개방에 앞서서 이미 약 300년 전에 개항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런 역사적 팩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에도 막부는 그 허가받은 공식 무역선을 해외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부로부터 허가받은 무역선을 주인선이라고 했는데 이 주인선이 어디까지 갔느냐?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서 활발하게 국제무역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에는 니온마치라고 하는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될 정도로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습니다. 일본은 스페인 식민지 멕시코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1613년 9월 15일에 센다이번 영주인 다테 마사무네라는 사람이 게이초 유럽 파견 사절단이라는 것을 파견을 합니다. 무려 180명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게이초 사절단이 타고 간 배는 일본에서 건조를 한 배였습니다. 길이가 32m, 너비가 10m의 범선인데 이 범선 이름이 산후안 바티스타호라는 배였습니다. 바로 일본이 만든 이 배를 타고 180명의 게이초 사절단이 태평양을 건너서 멕시코로 갔다가 그리고 스페인을 거쳐서 로마를 방문을 해서 로마 교황 바오로 5세를 아련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절단은 7년 후인 1620년 8월 24일 날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 무렵에 세계로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런 그 사절단 파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를 보다 더 개항에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부는 1634년에 나가사키 앞바다에다가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공섬 데지마에 막부의 허가를 받은 서양 상인들이 와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1635년에 주인섬 무역을 폐지를 했고 그리고 1639년에는 천주교 포교 활동을 하던 포르투갈 신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마카오로 추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르투갈 스페인 신부들이 기독교를 퍼뜨리는 건 좋았는데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에 저항을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 반정부 세력화되면서 막부가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데지마를 통해서 그리고 이 데지마를 왕래하는 네덜란드 무역선을 통해서 이 무렵에 일본에는 뭐 카메라라든지 환등기라든지 뭐 선글라스, 메가폰, 온도계, 기압계를 비롯해서 서양 의학 이런 것들이 뭐 무차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16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격렬한 그 권력 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1592년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전국시대가 종식되고
도쿠가와 막부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는 이 한족들이 세운 명나라가 이 만주족이 세운 이 청나라에게 멸망을 해가지고 명청교책이라는 이 격렬한 권력 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여전히 조선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정열적으로 해외 교역에 나서서 엄청난 교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역의 주인공은 네덜란드와 중국이었습니다. 해외 무역은 막부가 독점을 했고, 그리고 나가사키는 막부의 직할령으로 만들어서 이 해외에서 오는 무역 활동의 이익, 그리고 이 무역 활동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유럽의 정보는 막부가 독점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국교를 맺고 있었던 나라는 조선하고 류큐 두 나라였고, 국교는 맺지 않았지만 교역을 하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네덜란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겉으로는 우리는 쇄국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아주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이런 식의 쇄국을 했던 것입니다. 말뿐인 쇄국이었죠. 예. 일본은 쇄국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 중국과 아주 엄청난 교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스마본하고 류큐와 또 무역을 했습니다. 류큐는 오늘날의 오키나와죠. 그리고 스시마본과 조선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이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은 외부로 뚫린 바람구멍이 여러 군데에 나 있는 쇄국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조선은 아주 철통 같은 쇄국의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양 과학기술하고 그리고 문물을 아주 정열적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가쿠라는 이 서양 학문을 꽃피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양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개혁개방에 앞장섰습니다. 1741년에 막부는 기독교 관련 서적을 제외한 서양 서적에 대해서 수입을 무제한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745년 네덜란드어 교습을 허용을 했고, 전국 곳곳에 막부가 개설을 한 난카쿠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 3,000명을 넘어섰다. 바로 이러한 난카쿠를 공부한 사람들이 서양의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근대적인 과학정신, 실증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일본을 근대화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막부의 수도인 에도는 18세기에 인구 1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베이징이 인구 100만을 넘은 시기보다 막부의 수도 에도가 더 빨리 인구 10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이 서양 서적들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출판을 활성화시켜가지고 17세기 말부터 이 출판 대중화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초가 되면 에도, 오늘날의 도쿄에 서점이 660개가 있었고, 또 이동도서관이나 출판업자 6,000명이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도서를 발간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출판을 통해서 서양에서 유입된 난카쿠 서적을 대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서점들이 아주 폭발을 해서 이 베이징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수많은 서적들이 있어서 조선의 사신들이 거기에 가서 책을 구입해 왔습니다. 반면에 조선에서 서점 설치가 허락된 것은 1551년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점 설치는 허락했습니다마는 서점이 활성화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조선에서는 지식이 곧 권력입니다. 때문에 지식은 지배층이 독점을 해야만 하는 금단의 성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점이 활성화돼가지고 일본처럼 지식혁명이 일어날 경우에 이 백성들하고 이 지식을 나눠 갖게 될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대부 양반 지배층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리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지식을 독점을 해서 권력을 자기네들만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성리학적인 질서의 훼손이기 때문에 이 아래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놈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소수의 양반층들에게만 대대로 세습이 돼서 아주 강고한 이런 소위 말하는 권력의 세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고, 대다수 약 97%에 달하는 이런 백성들은 그야말로 무지의 세계, 그리고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이런 문맹의 세계로 방치를 해놔버렸습니다. 자, 1719년에 제9차 통신사인 홍치중을 따라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다녀와서 자기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서적의 많음이 실로 천하장관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오사카에, 그리고 일본의 그 막부의 수도였던 에도에 이 중국에서 수입한 책이 천여 종, 민간에서 특이한 책과 각종 문집을 간행한 것이 조선의 100배가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점의 폭발은 중국도 비슷해가지고 베이징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이 알려진 유리창은 조선 사신들이 와서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주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를 다녀왔던 북학자 홍대응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개화의 어떤 선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리창에 서점을 가보고 나서 그 감상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유리창에 서점 7군데가 있는데 각 서점마다 3면의 벽에 수천 종의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다. 고개를 들고 한참 있으면 책 이름을 다 보기도 전에 눈이 먼저 핑 돌아 침침해진다 라고 이 중국의 이 서점의 팽창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양 학문의 폭발과 더불어 개화, 개혁, 개방에 앞장선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나베시마 나오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난가쿠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가번이라는 곳의 일종의 그 영주였죠. 바로 이 나베시마는 아주 의식의 세계로 활짝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을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서양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번에다가 고도칸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번 청년들에게 서양의 최신 과학기술을 교육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베시마는 이거 그 네덜란드 배들이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고독한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1851년에 번립으로, 그러니까 공립으로 난가쿠 교육기관인 난가쿠료라는 것을 개교를 해서 이 고독한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또 리더십 교육, 지도자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베시마는 그 당시 천연두가 굉장히 무서운 그 전염병이었는데 이 예방주사를 수입을 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장남에게 시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근대 종두법의 효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 사진에 보는 오른쪽이 이 고독한이라는 그런 그 학교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이 나베시마 그 동상인데요. 이 양반은 또 화술방이라는 무기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또 정련방이라고 하는 이화학 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서양식 무기, 그리고 증기기관, 화약, 전신기 등을 일본에서 자력으로 연구 개발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형 영국제 대포를 수입을 해서 이 그 화술방 정련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 국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 무기를 아주 수입을 해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모방해서 일본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미 18세기 중반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나베시마는 그 제철과 무기 제작에 필요한 금속 창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신분제를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 뭐 황족, 화족, 뭐 사족, 평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아주 그 계급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런 신분제를 자기 사가번에서는 완전히 철폐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들을 불러서 각종 교육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신학문을 교육시킨 다음에 산업 분야에 투입을 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도자기 기술로 제철소를 건설합니다. 1852년에 나베시마는 이 무기 제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위해서 이 반사로라는 근대식 용광로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반사로는 도자기 가마의 내열 기술, 그리고 근대식 고로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드는 그러한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나베시마라는 사람은 도자기 굽는 가마 기술을 응용해서 제철소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사로에서 생산된 강철로 근대식 대포를 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드나들도록 개방이 허용되어 있는 나가사키, 이 나가사키를 지키는 수비대에다가 가장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 페리 제독이 그 흑선 충격이 시작이 됐을 때 나베시마는 그 충격을 그냥 충격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직후에 네덜란드에다가 이 근대식 증기선 군함을 주문을 합니다. 바로 이 군함이 네덜란드에서 건조되고 있는 사이에 나베시마는 정련방에다가 명령을 해서 서양 기술을 도입을 해서 증기 엔진을 만들어라. 그래서 증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증기 엔진을 장착한 일본제 증기선을 국산화해서 운항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양반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스마번의 번주였던 시마즈 나리아키라라는 사람도, 이분도 또 서양에 아주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가번 같은 작은 번에서도 이러한 근대화를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철을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사가번의 화술방, 정련방이라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기 집들에다가 이 슈세이칸이라는 이 근대식 산업시설을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포를 만들고 탄약을 만들고, 그리고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지었고, 그리고 유리공장, 방직곡장 같은 근대적 공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무려 1200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크기의 근대식, 지금으로 치면은 공단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사스마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면 신분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급무사 계급인 사이고 다카모리라든지 오쿠보 도시미치라든지 이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이 시마즈가 발탁을 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는 일본 메이지 유신을 이끄는 아주 거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는 저곳이 바로 나리아키라가 만든 휴세칸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런 근대식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스마와 이런 데에서 이런 식의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아간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일본으로 수출해서 엄청난 자금을 벌었습니다. 나베시마 나오마사와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이 수많은 기계와 기술을 서행해서 수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유럽에다가 수출한 도자기로 벌어들인 돈을 투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본이 유럽에다가 수출을 한 이 사스마 야끼라든지 아리타 야끼, 이것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조선에서 포로로 잡아간 조선 도공들이 나타납니다. 아리타 야끼의 원조는 이삼평이라는 조선 도공이고요. 사스마 야끼의 원조는 심수관이라는 조선 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자기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수출해서 번 돈으로 서양으로부터 수많은 과학기술, 무기, 기계를 수입을 해서 이미 사람들은 1600년 이 무렵부터 근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리따의 역사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포도 구람도 아리따 자기가 가져다 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리따 야끼의 고향인 아리타산 정상에는 저 오른쪽에 보시듯이 도조 2~3평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석 앞면에는 일본의 보물을 만든다라고 써 있고요. 뒷면에는 바로 조선도공 2~3평을 아리따 야끼를 만들어준,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일본의 근대화를 열어준 대은인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들을 활용을 해서 아주 화려한 문양의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조선 도공들은 조선에서 양반들의 애완용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수준에 머밀러 있었습니다. 1795년 8월 6일 실록을 보면 도자기 굽는 불원에서 국왕 정조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기묘하고 기교를 부려서 제작한 이런 도자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떡할까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쓸데없고 기묘하지 않은 것은 일체 만들지 못하도록 엄금하라.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이때서부터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개항 시절에 일본보다 30년 정도 뒤늦은 것이 아니고 무려 300년 정도 개항과 근대화가 뒤졌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이런 국력의 차, 문화의 차이, 문명의 차이,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세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저런 식의 소녀상을 세우고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을 모욕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삼국시대에 우리가 일본에게 무슨 문물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이런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놀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300년 앞서서 개항을 하고 그리고 개국을 해서 서양과 무역을 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근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세계가 15세기 내지 16세기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일 감정이 어떻게 친중 감정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